6살이 되던 해 우리 딸은 사고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말문이 턱턱 막힙니다.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냥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힐 정도로 버겁고 힘듭니다. 아이는 놀이터에서 놀다가 한순간에 떨어져 버렸어요. 정말 찰나에 일어난 사고였다고 하더라고요. 떨어진 아이는 울지도 못하고 숨을 헐떡이기만 했다고 했어요. 제가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사고를 당했다는 말에 달려갔더니 숨을 껐덕이는 아이를 보고 단순한 골절상이라고 생각하고 응급실에 찾아가게 되었어요. 떨어지면서 아이의 쇄골이 골절이 되어 숨을 헐떡이는 것이 맞긴 했지만 더 큰 문제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는데 아이의 머리가 심하게 다쳤기 때문에 의식을 되찾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의사들은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부부에게 유감스럽다는 말을 하면서 앞으로의 진료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머리뼈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뇌에 손상이 온 것이기 때문에 후유증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 부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이 소식은 양가에서도 기가 막혀 했고 시댁 식구들은 놀이터에 가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저를 탓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고 옆에선 남편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아이가 쫄라 놀이터에 같이 가긴 했지만 내내 휴대폰을 보느라 정신이 팔려서 아이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죠. 저는 아이랑 놀아주다가 화장실이 급하게 가고 싶어졌고 남편에게 분명 아이를 잘 지켜봐 달라고 막 겁없이 뛰어노는 아이라 잠깐 한눈을 팔면 큰일이 날 수 있다고 그렇게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성의 없이 대답을 하더니 결국 사고를 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남편의 얼굴 가죽을요 다 뜯어버리고 싶을 정도였어요. 아니 아이만 두고 화장실을 왜 가? 엄마가 되어서는 애를 챙겨서 같이 갈 생각을 해야지. 내가 정말 일을 어쩌면 좋아. 우리 손녀 어떻게 할 거야? 머리를 다쳤다니. 아이고 앞으로 우리 손녀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뜨는 거 아니냐? 일을 어떻게 할 거야?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이가 옆에 떡하니 서 있었으니까 믿고 다녀온 거죠. 제가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가 옆에서 놀고 있는데 내내 휴대폰만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제가 정말 속이 상해서 애 아빠가 되어서 애는 안 보고 휴대폰만 보고 있으니 사고가 나죠. 저도 지금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데 왜 저한테 다 책임을 전가하시냐고요. 아니 지금 우리 아들한테 책임 전가를 하는 거야? 화장실 갈 때 같이 갔으면 되지. 우리 아들이 뭐 할 줄 알아서 애를 보게 시켜. 바깥일 하는 사람이 휴대폰으로 급한 연락이 왔을 수도 있는 건데 안 그래? 아니 사돈, 지금 손녀가 다쳤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럼 왜 우리 딸은 손녀 데리고 화장실에 가야 합니까? 사위는 평생 아이 볼 줄 모르니까 옆에서 핸드폰을 봐도 문제 없는 거고 우리 딸은 급한 용변 해결하러 화장실 간 게 죄입니까? 말을 이상하게 하시네요 거참. 지금 그 누구보다 속상할 게 우리 딸인데 왜 남의 귀한 딸을 탓하고 그러십니까? 아니 뭐가 어째요? 우리 아들보다 며느리가 당연히 아이를 잘 케어할 줄 아니까 하는 소리지요. 우리 손녀가 지 엄마를 오죽 잘 따랐습니까? 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챙길 수가 없으면 놀이터도 데리고 가지 말았어야지. 누구를 잘 따르건 말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손녀가 지 애비를 안 따라다닌 건 애비가 못해서겠네요. 애비식이나 되어서 아이 하나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럼 애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지 어디서 뛰어놉니까? 앞뒤 생각 좀 하고 말씀을 하세요. 어머,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아들을 지금 애비짓도 똑바로 못하는 놈이라고 욕하신 건가요? 나한테 지금 뭐라고 말했냐고요? 제가 뭐 틀린 말 했습니까? 오죽하면 손녀딸이 식물인간이 된다는데 내내 딴 데 정신 팔려서 휴대폰만 쳐보고 있는 게 무슨 애 아빠라고. 저딴 게 뭐가 좋다고 답답한 우리 딸은 결혼까지 해서 애를 키웠을꼬. 뻔하지 뭐. 6살이 될 때까지 육아 한 번을 안 도와준 게 분명하지. 어머 지금 말 다 했어? 야 네가 뭔데 지금 우리 아들을 욕해? 내 아들 욕하지 마. 야 너 지금 나한테 야라고 그랬냐? 내가 너보다 2살 많거든. 너야말로 내 딸한테 책임 전가하지 마. 어?
애비라는 게 애는 안 보고 휴대폰을 보고 있었으니까 사고가 나지. 야, 니들이 할 말이 있어? 지금 너희들도 완전히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괜히 내 딸한테 책임을 다 묻는 거 아니야? 병원 응급실 앞에서 시어머니랑 친정엄마가 싸우는데 정말 눈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고 딸 걱정에 눈물만 줄줄 흐르더라고요. 남편은 이 와중에도 한숨만 푹푹 쉬며 휴대폰을 바라보는데 저는 휴대폰에 무슨 꿀이라도 발라놓은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분명 기운을 차릴 거라고. 원래 어린 애들일수록 회복이 빠르다고 하니까 우리 아이는 곧 눈을 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이 지나면서 저의 기대감은 점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비대하다고 느껴질 만큼 점점 부풀어 오르는 오른쪽 머리. 아직 너무 어린 아이라서 수술 자체가 부담이 되어 수술을 할 수 없을 거라는 의료진의 말. 아무리 CT를 찍고 MRI를 봐도 시커멓게 보이는 뇌 혈관들은 제자리를 찾을 생각을 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결국에는 겨우 콧줄을 끼워놓고 생명만 연장하는 수준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 작은 아이가 주렁주렁 의료기기를 몸에 달고 있는데 차라리 누워있는 게 저였다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하루 종일 아이의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해도 들리지가 않는 건지 미동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병원에 올 때까지는 우렁차게 울었는데 어째서 이렇게 한순간에 의식을 잃어버린 건지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아주 어린아이에게 이런 고통이 밀려오게 될 거란 생각 못 하셨을 거 압니다만 식물인간 판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다가 며칠 이내로 혹은 몇 년 뒤에도 정신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아직 어려서 희망을 걸어볼 수도 있고요. 워낙 이때는 세포가 빠르게 재생되고 있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 연장 치료 무조건 할게요. 몇 년이 걸리고 몇십 년이 걸려도 할 거예요. 우리 딸은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어릴 때부터 감기에 걸려도 이틀이면 회복했고요. 분명히 저희 품 안으로 돌아올 거예요. 저는 믿고 있어요. 아주 긴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분들께서 힘을 내셔야 이겨낼 수 있어요. 치료를 계속 하시겠다고 결정하셨으니까 저희 의료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는 저에게 힘을 내라고 용기를 주었죠. 의료진들도 안타까웠는지 저희 딸아이를 더욱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희 가족은 현실에 직시해야만 했죠. 아이는 미동도 없었고 생명 연장을 위해 끼워둔 콧줄은 아이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 시댁은 언제까지 아픈 아이에게 매달려 있을 수 없다. 달에 나오는 병원비가 얼마인 줄 아냐면서 대놓고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아이를 위해 이만 포기하자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10달을 품어 낳은 소중한 저의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가 울고 지쳐 힘들어할 때마다 친정엄마는 제 등을 두들겨 주셨죠. 응급실 앞에서 시어머니와 싸운 이후로 친정엄마는 시댁 쪽으로는 시선을 주지도 않으셨어요. 남편은 그런 친정엄마가 눈치 보인다는 핑계를 대고 병원에 자주 찾아오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저는 알았죠. 남편은 이미 아이의 생명을 포기했다는 것을요. 저한테 차마 포기하라는 말을 대놓고 할 수는 없으니까 아예 아이에게 관심을 끊어버렸다는 것을 넌지시 깨닫게 된 거죠.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박서방은 오늘도 집에서 꼼짝도 안 한다냐? 그 자식은 지 딸이 식물인간이 되어서 저렇게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데 욕창이 생길까 걱정은커녕 집에 꿀단지라도 숨겨놨나? 아니 어쩜 이렇게 얼굴 한 번을 보러 올 생각을 안 해? 썩을 놈 같으니라고. 아주 그냥 천벌을 받아야 해. 처음에는 분명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의료진들은 저희가 알아듣지 못할 의학 용어를 써가며 아이의 치료를 위해 힘을 쓰려고 했고 새로 나온 약물들도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며 사용을 원하면 약을 바꿔서 처방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 치료를 하면서 아이의 상태가 좋아지기를 기다렸지만 정말 숨을 쉬고 있다는 산소호흡기 기계의 삑삑거리는 소리가 아니라면 산송장이나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뒤로 고꾸라져서 떨어졌다고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건지 하늘이 무심하기만 했어요. 갈아입을 옷을 챙기러 일주일에 한두 번씩 집에 갈 때마다
남편은 심드렁하게 저를 쳐다만 보았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피를 이어받은 아이가 저렇게 병원에 누워 있는데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있나요? 제 기도와는 다르게 아이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았고 점점 더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들른 놀이터는 우리 딸 사고로 인해서 미끄럼틀을 이용할 수 없게 해놨더라고요. 사고가 난 뒤에 처리를 해놓는 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같아 보였죠. 저는 아이의 병세에 관심이 없는 남편에게 날이 가면 갈수록 불만이 생겼고 남편과 시댁 또한 저에게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어요. 아,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병원에서 하루 종일을 보낼 거냐? 소녀딸이 일어났다고 연락 오면 그때 가면 되지? 어차피 간호사들이 하나하나 다 살펴보더구먼. 언제까지 이렇게 집을 비워놓을 수도 없는 거 아니냐? 아우, 내가 아주 걱정이 태산이다, 태산이야. 지금 남편 밥 걱정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자식이 저렇게 누워있다고요. 어머님 자식이 누워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가슴이 안 미어지겠어요? 아, 미어지겠지. 내 아들이 누워있다고 생각하면 하늘이 캄캄할 정도로 속이 상해서 아무것도 못하겠지. 이해한다. 누가 이해 못한다니? 근데 어쩌니? 산 사람은 살아야지.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남편은 날이 갈수록 점점 딸아이와 저에게 무심해졌고 처음에는 딸의 치료를 위해 힘을 합치고 노력을 해왔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천천히 낙오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제일 먼저 나가 떨어진 것은 남편이었고 그 다음은 시댁 그리고 저희 친정에서도 저에게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놓아줄 때를 알아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셨어요. 저는 남편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깟 휴대폰에 정신이 팔려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으며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이미 벌어진 일인데 자기를 너무 괴롭히는 것 같다고 화풀이를 전부 남편에게 하는 것 같다며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본인도 속상하다고 하면서 저에게 제발 그만해달라고 말을 했죠. 저는 그런 남편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모든 사람들의 조언에 따라 병원에 매일같이 찾아갔지만 밤새 내내 지키는 일을 그만두었어요. 그게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서 주렁주렁 약을 달고 생활한 지 3개월이 지난 뒤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초여름에 난 사고가 한겨울에 접어들 때까지 전 매일같이 아이를 위해 기도를 하고 병실에 찾아갔지만 밤에는 꼭 집에 들어왔어요. 6개월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우리 아이는 여전히 6살 사고 당시와 달라진 것이 없었죠. 남편은 제가 청승을 떤다며 같은 공간에 있기도 싫다는 식으로 말을 했고 매일같이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아이가 저렇게 가만히 누워있는데 당신은 매일 술 먹을 시간이 있어? 여유가 있냐고. 우리 아이 병원에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 정말 답답하다. 내가 당신이랑 서로 의지하면서 애 치료를 기다려도 모자랄 판에 당신은 어쩜 이렇게 관심을 한 톨도 안 줄 수가 있어? 당신에게 우리 아이가 살아있는 아이긴 해? 나는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속내가 너무 궁금해. 나랑 아예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같다고. 제발 뭐라고 말을 좀 해봐.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 제 울부짖음에도 남편은 철저하게 무시를 해댔어요. 저러다가 우리 아이가 깨어나면 돌아오겠지 믿었는데 제가 너무 아이만 돌봤었나 봐요. 남편이 어느 날 병원으로 오겠다고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저는 웬일인가 싶어서 병원에서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며 아이의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아이를 찾아온 아빠이니까 우리 아이도 아빠 보고 싶었어요 하면서 눈을 번쩍 뜨는 그런 상상을 했죠. 그런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모습으로 남편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남편은 혼자 저를 찾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옆에는 처음 보는 웬 여자가 함께 있더라고요. 저는 순간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아이의 사고 당시 내내 휴대폰만 보고 있었다는 것이 기억이 났죠. 누구랑 그렇게 연락을 하는지 실실 쪼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저는 그저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걸 보느라 정신이 없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전부터 바람이 시작되었던 것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남편은 너무나도 당당했고 옆에 있던 여자 또한 마치 자기가 본처인 듯한 모습으로 서 있었죠.
기가 막혀서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곱게 화장을 하고 뾰족한 구두를 신고 원피스까지 차려입고 나타난 여자는 저와 너무나도 비교되는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다 늘어난 운동복에 이틀 동안 머리도 감지 못해 떡진 머리를 하나로 질끈 묶고 있었거든요. 화장, 그건 생각도 해본 적 없었죠. 세수도 할 시간이 없는데 화장이 가당키나 한 소리겠어요? 스킨로션을 언제 발랐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걸요. 여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비웃음을 피식 흘리는데 와, 정말 모든 자존심이 박살이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큰 충격과 절망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것도 충격적이긴 했지만 어떻게 우리 딸아이가 몇 개월째 미동도 없이 잠들어 있는 이 병원에 상간녀를 데리고 올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속이 시커멓게 타더라고요. 깊은 절망감에 빠지는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은 나도 못 참겠어. 당신은 집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관심도 없고 맨날 이렇게 병원에만 죽 치고 있는데 나도 지친다고. 당신이 나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된 게 내 잘못이라고 원망하는 것 같아. 그래서 바람이 피웠니? 저렇게 분내가 진동하는 여자랑 여기를 찾아와서 당당하게 소개해줄 만큼 깊은 사이라고 자랑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우리 아이가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데 뭘 잘했다고 상간녀를 데리고 와서 이따위 꼴을 보게 만들어. 제정신이야? 내가 오죽하면 그러겠냐, 오죽하면. 그래, 나도 잘한 거 하나 없는 거 알고 있어. 근데 사고가 일어난 게 나 때문은 아니잖아. 나도 반응하지 못한 사고였다고. 네가 저 여자랑 연락하면서 시시덕거리고 있지만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였을지 모르지. 우리 아이가 뒤로 넘어갈 때 잡았을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이런 원망이 질린다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매번 이렇게 내 탓을 하는 너 때문에 미치겠다고. 우리 관계 완전히 박살난 거 너도 인정하잖아. 더 이상 우리가 뭘 한다고 해도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 인정하잖아. 그래서 당당하게 이혼이라도 하겠다고 저 여자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야? 너 진짜 미쳤구나. 바람 피운 걸 숨겨도 모자랄 판에 이혼해달라고 여기까지 끌고 와? 제발 나도 좀 숨 좀 쉬고 살자. 저 여자만큼 나를 위해 준 사람 없어. 당신은 무늬만 마누라지 나를 위해 뭐 하나 해주는 게 없잖아. 너는 있고 너도 없잖아. 네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뭐 하나 해준 게 있어? 병원에서 밤을 새워봤어. 애 몸에 욕창이라도 생길까 봐 닦아주기로 했어. 아무것도 안 해놓고 뭐 잘했다고 당당하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이혼을 해달라는 건데? 이제 그만하자. 양육권? 그거 너 다 줄게. 그렇게 사랑에 맞지 않는 네 아이랑 평생 행복하게 병간하면서 살아봐.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 매달 오르는 병원비 감당하기도 힘들고 생명 연장 이렇게 계속하는 거 돈만 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해. 우리 아이가 저렇게 숨을 쉬고 있는데 돈을 버리는 일이라고? 돈 아깝다고 지금 우리 아이를 포기하라고 말을 하는 거야? 네가 그러고도 아빠야? 아빠 안 한다고 그래서 안 하겠다고. 네가 데려가서 키우라니까. 돈 많이 드니까 양육권 네가 가지라고. 나도 당신한테 험한 말 뱉을 수 있어. 살아있는 사람은 무시하고 산송장이나 다름없는 지 자식한테 매달려서 앞뒤 구별 못하는 년. 나도 질린다 질려. 야 이 개자식아. 너 이렇게 말한 거 평생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아이 의식 되찾게 할 거고 내가 내 목숨이라도 바쳐서 살릴 거야. 나중에 자식한테 버림받고 처절한 말년 맞이하라고 내가 평생 빌고 또 빌 거라고. 마음대로 해. 이혼만 해주라. 나는 포기할래. 이 여자랑 평생 행복하게 지지고 먹고 살란다. 돈 많이 잡아먹는 딸. 나도 필요 없어. 평생 뼈저리게 후회할 일은 더더욱 없고. 남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저에게 협의 이혼을 해달라며 서류를 던져두고 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분했는지 분함과 역겨움을 이기지 못해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와 딸아이를 버리고 행복하길 바라지 않았고 이혼을 해주지 않는 게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며칠이 지나도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지 않자 남편과 상간녀는 다시 저를 찾아와 사인을 하라며 닥달을 했습니다. 구질구질하게 왜 이렇게 버텨요? 위자료 때문에 그래? 양육비 때문에 그래? 양육비 준대. 내가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자기 딸이라고 병원비는 보태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매달 50만 원씩 준다니까 그거라도 챙기고 싶으면 이혼하라고요. 솔직히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야?
저렇게 누워만 있는데 애도 힘들지 않겠어요? 너 지금 뚫린 입이라고 말 다 했어? 네가 뭔데 감히 내 딸이 죽었니 살았니 평가를 하고 난리야. 내 아이 살아있어 안 죽었다고. 니까지 불륜녀가 여기 찾아와서 입에 올릴 아이가 아니라고. 감히 그 더러운 입으로 내 딸의 이야기를 올려? 어머, 무서워라. 이렇게 드세게 나오면 말꼬리 붙잡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가 당신 같은 여자랑 못 살겠다고 치가 떨린다고 말을 하는 거지. 아, 나 같아도 못 살겠다. 무서워서 어디 말이나 하겠어요? 아무튼 양육비 조금이라도 받아가고 싶으면 좋게 말할 때 이혼 서류에 사인하세요. 아이한테 한 달에 들어가는 병원비가 얼만데 고작 50만 원을 주겠다고 말을 하는 건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감정을 내비치지 않았어요. 남편과 상간녀는 며칠을 찾아와 화를 내고 빌기도 하고 이혼만 해달라고 애원을 해댔습니다. 결국 남편이 저희 가족이 살고 있던 집을 저에게 넘기는 조건을 걸었고 매달 양육비도 1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상간녀와 상의를 하지 않은 것인지 기가 막힌다는 얼굴을 하면서 짜증을 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같이 살고 싶었는지 이혼을 하는 것에 목숨을 걸더라고요. 저는 집을 받고 매달 양육비를 받기로 하고서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잘했다 잘했어. 그딴 놈이랑 계속 여부당신하면서 살면 뭐해. 이미 마음 딴 데 뜬 놈인데 이혼하길 잘했어. 너도 네 몸 챙기면서 버텨야지. 우리 딸 나쁜 마음 먹으면 절대 안 돼. 네가 버텨야지 우리 손녀딸도 버틸 수 있는 거야. 알았지? 친정엄마는 제가 지쳐 딴 마음이라도 먹을까 봐 저를 계속해서 위로해 주셨어요. 저는 전 남편과 이혼을 한 후에 짐을 챙겨서 친정집으로 오게 되었죠. 매일같이 아이 병원에 가 있으니까 혼자 그렇게 큰 집에 있을 필요도 없거니와 제가 일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 남편이 저에게 넘긴 집을 팔아야 했거든요. 작은 평수의 집이긴 했지만 서울에 있는 집이라서 그런 건지 값은 꽤 나가더라고요. 아이의 병원비는 마련했다 싶어서 저는 한시름 덜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 매일같이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위해 기도를 했고 오죽 절절했으면 병원에서 만드는 작은 사보에 제 사연이 실리기도 했어요. 저의 사연을 본 병원 관계자들이 안타까워하면서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니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저를 더 도와주려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했어요. 정말 그때 받은 도움들은 평생이 가도 지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밤낮 없이 기도도 하고 병원 치료에 힘을 쓰던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정말 그날의 일은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된 일과 같아요. 아이가 사고가 난 지 1년 3개월이 지나서 바꾼 약이 잘 들은 것인지 아니면요 정말 기적이라는 게 존재한 것인지 아이의 새카맣던 혈관이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고 비대하게 부어 있었던 머리 또한 가라앉게 되었어요. 점차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끝끝내 포기하지 않은 덕에 정말로 우리 아이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뇌간의 생명 중추 기능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매우 희박한 가능성으로 회복이 된 것이라고 했어요. 정말 평생 쓸 운을 다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몇 번이나 포기를 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제 뺨을 때려가며 우리 아이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는데 정말 그 기적이 일어나니 어안이 벙벙해서 눈물이 나지 않더라고요. 아이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불렀는데 온몸에 힘이 빠져 있고 근육도 남아있지 않은 우리 딸은 입을 여는 것조차 힘들어했어요. 그래도 저는 정말 기적이 일어났구나. 하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죠. 아이가 눈을 뜬 지 3일이 지나서 콧줄을 뽑게 되었고 몸의 근육이 모두 상실되었기에 당장 움직이는 것 자체가 버거운 상태였기 때문에 소변줄은 뽑지 못하고 침대에서 목을 겨누는 연습부터 해야 했어요. 천천히 재활치료를 병행하고 장기 기능도 제대로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미음도 아니고 쌀뜨물 같은 것으로 음식 섭취를 시작했어요.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지만 그래도 아이가 살아있고 눈을 마주쳐준다는 것 자체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이 사실을 온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전 남편과 상간녀에게도 보란 듯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지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복수를 할 날이 올 거라 생각했거든요. 아이는 8살이 되었지만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을 했으나 학교에는 제대로 출석을 하지 못했어요. 1년간 병원에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검사를 했고 9살이 되던 해에는 학교에 제대로 출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첫 사회생활이나 다름없었기에 너무나도 불안해서 학교에서 내내 죽치고 있기도 하고 혹여나 아이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진 않을까, 후유증에 쓰러지진 않을까 전전긍긍했죠. 하지만 학급 친구들도 선생님도 너무나도 저희 아이를 잘 지켜봐 주신 덕분에 학교에 찾아가는 일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며 너무나도 즐거워했고 병원에 있었던 시간이 길었기에 말도 어눌하고 한글도 읽고 쓰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열심히 노력했어요. 한 가지 딸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전 남편의 존재였습니다. 아직 9살이라는 나이밖에 되지 않아 이혼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했거든요. 엄마, 아빠는 왜 맨날 없어? 왜 우리는 원래 살던 집이 아니라 할머니 집에서 같이 살아? 뭐 잘해준 게 있다고 아빠를 자꾸 그래. 그동안 네 아빠가 너한테 잘해준 것도 하나 없는데 엄마랑 행복하게 오순도순 같이 살면 됐지. 왜 할머니 집이 싫으냐? 아니, 우리 학교에서 운동회를 한다는데 아빠가 안 오면 나만 아빠 없이 해야 하잖아. 다들 아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아빠 이야기를 할 게 없어. 딸이 시무룩하게 말을 하는데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친정엄마도 욱해서 전 남편에 대해 험담을 하려다가 아이가 시무룩해하는 모습을 보고 억지로 입을 닫고 자리를 피하셨어요. 저는 결국 고민을 하다가 전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적어도 아이에게 마지막 인사는 하고 이혼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뭐야, 2년 만에 연락을 해서는 설마 드디어 떠나보냈다고 연락을 한 건 아니지? 그럼 이제 양육비 안 줘도 돼? 야, 길게도 버텼다. 대단하다, 대단해. 뭐? 이 쓰레기 같은 자식. 우리 딸. 아니지? 양육권도 친권도 포기했는데 무슨 우리 딸이겠어. 내 딸 눈 떴어. 재활치료도 잘 받았고 학교도 다니고 있어. 아직 이혼이라는 게 뭔지 몰라서 운동회 한다고 지 아빠 찾길래 시간 되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너는 궁금한 게 양육비밖에 없니? 너는 정말 우리 딸이 그대로 하늘에 갔을 거라 생각했던 거야? 개쓰레기 새끼야. 뭐라고? 눈을 떴다고? 와, 진짜 대단하다. 결국 그 가능성 없는 일을 해내었네. 그래, 그렇게 된 거 너무나도 축하한데 나도 말이야, 내 아이 키우느라 바빠서 안 되겠네. 너랑 이혼하고 나도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태어났거든. 내 아들, 우리 부모님도 아들 낳았다고 어찌나 좋아하시는지. 이제 네 딸도 눈 떴으니까 나한테 양육비 좀 그만 받아가면 안 되냐? 우리 아들한테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너랑 네 딸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프거든. 너 같은 새끼를 아빠라고 찾고 있는 내 딸이 불쌍하다. 됐어. 너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2번 다시 연락할 일 없을 거야. 내가 안 할 거야. 우리 딸이 보고 싶다고 울고불고 해도 절대로 안 보여줄 거야. 너도 2번 다시는 나한테 연락할 생각하지 마.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딸을 붙잡고 이혼이라는 게 뭔지 한참을 설명해야 했고 딸은 그제야 본인의 아빠가 다른 가정을 꾸렸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저는 꼭 안아주면서 이제는 엄마밖에 없다고, 아빠는 다른 아이를 찾아 떠난 거라고 말을 하는데 아이도 울지 않았는데 제가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로 아이는 정말 단 한 번도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무사히 중고등학교 생활도 마치고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세상을 떠날 줄만 알았던 아이가 20살이 되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서 아이의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어요. 아이의 대학 생활에 진심으로 응원해 주려고 했죠. 그런데 저에게 아주 믿을 수 없는 연락이 한 통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십수년간을 잊고 지내며 살았던 전 시모에게서 연락이 도착한 것입니다.
제 바뀐 번호는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한 건지 짜증이 그냥 콱 나더라고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데 아직도 제 번호를 알아낼 재간이 있다니.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궁금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서로 모르는 사람인 양 지내온 시간을 뚫고 연락을 했을까 싶어서요. 그, 내가 이렇게 염치 없이 전화를 해서 미안한데, 긴이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지 않겠니? 우리 소녀딸도 정신을 차렸다는 이야기 들었다. 그동안 연락 한 통 못하고 지냈지만, 소녀딸 얼굴도 한번 봤으면 좋겠고,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구나. 싫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앞으로도 그쪽 인간들 만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마지막에 말을 했을 텐데요. 앞으로 연락할 일도 없을 거고 연락이 와도 만나주지 않을 거라고요. 예, 그러지 말고 내가 너무 미안해서 그래. 아유, 우리 아들이 말이다. 지 새끼 태어난 이후로 양육비도 안 준 거 알고 있다. 내가 그 돈 돌려주고 싶어서 그래. 애 양육비도 못 받고 그동안 억울해서 어떻게 살았겠니. 이 노인네가 다 늙어서 개가천선했다고 생각하고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되겠어? 나도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소녀딸 얼굴 한번 보고 싶구나. 곤란하게 하지 않을 테니 얼굴 보고 이야기만 조금 할 수 있게 해주려무나. 내 마지막 소원이고 부탁이다. 전시무가 구구절절하게 이야기를 하며 저에게 양육비 이야기를 꺼내는데 솔직히 솔깃한 마음이 들긴 하더라고요. 몇 년간의 치료, 몇 년간의 딸아이 보필하면서 아파트를 팔아치운 돈은 증직에 다 쓴 지 오래였고 언제 우리 딸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니지도 못하고 아르바이트만 전전긍긍하며 친정집에 얹혀 살고 있었기 때문에 딸아이가 9살이 된 그때부터 받지 못한 11년치의 양육비가 탐나더라고요. 매달 100만 원씩 11년치면 1억 3천만 원에 가까운 돈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돈을 다 받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몇 천만 원이라는 돈은 줄 것이라 생각했고 아이의 대학 등록금으로 써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욕심이 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아이를 위해 헌신을 다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인간들에게 양육비 정도는 받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영아, 내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어쩌면 좀 불편할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네 아버지 있지? 낳아준 친아버지. 친할머니께서 너를 보고 싶어 하시는데 어째 한번 엄마랑 같이 나가볼 생각 있니? 오랜 시간 연을 끊고 지냈지만 너도 20살이니까 너에게 선택권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친할머니? 상당히 이질감이 드는 단어긴 하네요. 무슨 이야기가 하고 싶은지는 모르고요. 굳이 지금 와서 찾는 것도 이상하긴 한데. 글쎄, 말로는 양육비 이야기를 꺼내긴 했는데 네가 9살이 되던 해 네 친아버지가 재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그 뒤로는 양육비를 주지 않았거든. 그 밀린 양육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 돈이 들어오면 네 대학 생활하는데 부족함도 없을 것 같고. 아휴, 아니다. 엄마가 또 괜한 이야기를 꺼낸 것 같다. 우리 딸 마음 심란하게 할 생각 없어. 엄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양육비 이야기를 꺼냈다고요? 그럼 만나야지. 돈 준다는데 왜 거절을 해요? 엄마가 무슨 대단한 부자도 아니고 공짜 돈인데 당연히 받아야지. 가요. 무슨 이야기를 얼마나 두꺼운 낯짝으로 이야기할지 궁금하네. 우리 딸은요, 생각보다 더 강인한 아이였어요. 저에게 거리낄 게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한 번 만난다고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니지 않냐고 만나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딸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 딸의 대학 등록금 때문에 제가 골머리를 썩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전시모를 만나보자고 하는데 마음이 아프지 않을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미적거리고 있으니 본인이 나서서 약속을 잡더라고요. 약속이 된 날 자리에 나가니 아주 의외의 인물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 자리인 줄 알았더라면 아마 가겠다는 딸아이를 뜯어 말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가니 전시무는 물론이고 상간녀와 그 아들로 보이는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앉아있더군요. 기가 막혔죠. 제 표정이 굳어지니 딸도 상간녀와 옆에 앉은 남자아이가 어떤 인간들인지 눈치를 챈 듯 보였습니다. 딸은 아주 당당하게 자리에 앉더라고요. 다리까지 확 꼬고선요.
아유, 참 많이도 컸네.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들이랑 닮은 구석이 보인다. 코도 닮았고 하관이 정말 닮았네. 지혜비 닮아서 키도 큰 것 같고. 아닌데요. 저는 엄마를 쏙 빼닮았는데 할머님 눈이 상당히 안 좋으신가 보다. 아니면 보고 싶은 대로만 보시는 건가? 이런 이야기 들으려고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말만 똑바로 하고 쿨하게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뭘 그렇게 선을 긋고 그러니. 그래도 내가 너에게는 친할미인데 수십 년 만에 만났는데 반가워하진 못하더라도 서로 안부는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아주 애가 보통이 아니네. 오늘 왜 보자고 하셨어요? 저는 저희 딸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는 말을 믿고 나온 건데 옆에 저 여자와 저 여자 아들까지 나와 있는 걸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닌가 싶네요. 아니 당신은 부끄럽지도 않아? 상간녀 주제에 뭐 좋은 소리를 듣겠다고 아들까지 데리고 나오고 그래? 초등학생이면 이미 알 만한 거 다 알 텐데. 아, 제가 오죽하면 아들까지 데리고 나와서 부탁을 하려고 하겠어요? 이런 말 염치 없다는 거 알지만 저희 부탁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 나한테 부탁할 게 뭐가 있다고? 나는 양육비 이야기 듣고 나온 건데 부탁할 게 있다고? 무슨 이야기를 할지 벌써부터 겁이 나네. 내가 그 밀린 양육비 말이다. 집이라도 팔아서 대주마. 얘 미영아, 다 늙은 이 할미가 죽기 전에 부탁 한 번만 하자. 네 아버지 말이다. 간암이다 간암. 당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들 중 그 누구도 공여자로 맞지가 않어. 공여자 검사 한 번만 해다오. 이 할미가 전 재산 다 팔아서 네 아빠라지 해주마. 전부 다 해줄 테니까 제발 공여자 검사 한 번만 받아줘. 기가 막혀. 지금 우리 딸아이한테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십수년 만에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간 떼어달라는 소리예요? 미친 인간들. 어떻게 이런 소리를 뱉을 수가 있어. 부탁드립니다. 애 아빠 죽으면 제가 혼자 아이를 어떻게 키워요. 지금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이 아이밖에 없어요. 핏줄이잖아요. 검사 한 번만 받아주세요. 당장 간 떼어달라는 게 아니라 간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검사만이라도 받아달라는 말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애 아빠가 죽었으면 어떻게 혼자 아이를 키우냐고? 나는 키웠어. 나는 더한 상황에서 혼자 키웠다고. 염치도 없는 년? 감히 내 딸에게 전 남편에게 간을 떼어달라는 이야기를 해? 내 앞에서? 미친 새끼들. 다 나가 죽어버려 아주. 부탁할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니 그러면. 아니 한 번만 살려주라. 미영아, 너도 기적적으로 살아나지 않았니? 아이 네 아비도 살려야지. 그래도 너를 낳아준 아비인데. 아비는 누가 아비야? 낳기만 하면 아비인 줄 알아? 키워준 정이 없는데 무슨 애비야. 그런 인간은 애비 자격도 없어. 병원비 많이 든다고 양육권 가져가란 놈이 어떻게 아비야. 내가 평생 뼈저리게 후회할 일을 만들어주겠다고 했는데 잘 됐네. 감 못 줘. 감 맡겨놨어? 돈이라면 억만금이라도 주마. 제발.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정말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 이제는 간이식 아니면 방법이 없다고 한다. 아유 제발 어떻게 안 되겠니? 저는 너무나도 열이 받아서 그 자리 앞에 있던 물컵을 들고 상간녀 얼굴에 뿌려버리고는 딸아이를 끌고 나왔습니다. 씩씩거리면서 나오는데 딸아이가 조용히 저를 부르더라고요. 표정을 보는데 뭔가 섬뜩했어요. 제 딸이지만 표정이 차가워도 너무 차갑더라고요. 이런 얼굴도 할 수 있을 만큼 컸나 싶고 딸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제 상상을 벗어나는 이야기였어요. 엄마, 나 한번 만나봐야겠어. 내 아빠라는 사람. 너무 어릴 때 기억밖에 없어서 하나도 잔상이 남는 게 없거든. 다른 건 모르겠고 얼굴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그 사람 입에서도 나에게 간을 달라는 말이 나올지 궁금해. 미쳤어? 그 자리에 나갔다가 무슨 꼴을 당하려고. 안 돼, 가지마. 엄마는 네가 상처받는 게 싫어. 내가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너를 키웠는데 아프지 말라고 다치지 말라고 네 마음이 다치는 거 죽어도 못 봐. 내 마음이 다칠 일이 뭐가 있어. 그 사람 병원에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하잖아. 내가 가서 제대로 빗어주고 와야죠. 엄마, 나 강해요. 웬만한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한 번만 얼굴 보고 올게요. 딸은 결심을 한 듯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런 딸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전 시모에게 연락을 해서 전 남편이 누워있다는 병원을 알아냈어요. 딸에게 죽어도 혼자는 못 보낸다고 제가 꼭 따라가야겠다고 하니까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전 남편의 병실에 찾아가니 황달이 찾아왔는지 얼굴이 누렇게 뜬 전 남편 놈이 누워있더라고요. 간이식을 기대한 건지 시어머니부터 상간녀까지 자리에 나와 있었습니다. 다들 제 딸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기대를 거는 눈빛이 보이더라고요. 기가 찼어요. 네가 미영이냐? 아, 미영아, 정말 많이 컸구나. 이렇게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 아빠 얼굴이 많이 상했지? 네, 아저씨.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얼굴이 누렇게 뜬 걸 보니까 간이 확실히 나쁘긴 한가 보다. 얼굴색이 완전 똥색이에요, 똥색. 아, 아저씨? 예, 가정교육을 어찌 받았니? 어떻게 지애비한테 아저씨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한자한테 얼굴색이 똥색이라니. 낳았다고 전부 아빠인가요? 돈 많이 든다고 양육권도 포기한 사람이 아니 무슨 염치가 있어서 저한테 간을 떼어달라고 연락을 하셨을까요? 아저씨 남이라서 제가 존대해드리는 줄 아세요. 정말 남이니까 예의 차리는 거라고요. 만약에 아직도 아버지란 사람으로 남아있었으면 정말 무슨 짓을 했을지 모르겠네요. 저희 엄마랑 이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저씨. 그러지 말고 미영아. 이 사람 불쌍하다 생각하고 공여자 검사라도 받아보면 안 될까? 그참에 건강검진도 한다고 생각하고 말이야. 그거 검사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가 안 좋은지 전부 다 나와. 공짜로 건강검진 받는다 생각하고 한 번만 해주면 안 되겠니? 필요 없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알아서 받으면 되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아저씨가 평생 후회할 일 없을 거라 자신했다고 하길래 후회할 일 생길 거라는 걸 보여주러 온 거예요. 그렇게 나 몰라라 하고 자식까지 내팽개 쳐놓고서는 간이식 해줄 가족 하나 없어서 전처에 딸을 찾는 아저씨 평생 후회하시라고요. 저 간이식 해줄 생각 없고요. 알아보니까 양육비는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 병실에서 나가면 바로 소송 준비할 거예요. 적어도 아저씨가 생명 연장하고 있을 때 받아내야죠. 이런 싹수 없는 년을 봤나. 너 말이면 다인 줄 알아? 지금 감히 네 아비한테 뭐라고 하는 게야. 생명 연장? 이놈의 지지배가 못하는 말이 없어. 괜찮아. 다 괜찮으니까 다 해줄 테니까 제발 간만 떼어줘. 정말 이 사람 이러다가 죽어. 돈 달라는 대로 주겠다니까. 예, 제발 부탁할게. 그러라고 안 떼어주겠다는 건데요. 저한테 필요한 게 간이 전부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왜 줘? 우리 엄마 평생 피눈물 나게 만들어놓고 누구 좋으라고 그런 짓을 해. 돈은 어떻게든 받아낼 방법 있어.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내 간은 절대로 못 주지. 저런 파렴치한 인간에게 죽어도 안 주지. 딸은 정말 비수가 되는 말을 찌르고 또 찔러대더라고요. 제 속까지 시원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딸은 제 팔짱을 끼고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망연자실한 채로 전시모는 욕설을 퍼붓고 있었고 상간녀는 울면서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상간녀는 자존심도 없는지 제 딸의 다리 끝을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얘, 네 아버지잖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아버지. 제발 어떻게 안 되겠니? 저 아버지 없어요. 말했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 가족 버리고 갔을 때 우리 엄마가 평생 후회할 일 만들게 해주겠다고. 우리 엄마 평생 소원 지킬 수 있어서 참 행복하네요. 싱긋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자 상간녀도 뭐 이런 게 다 있냐는 얼굴로 입만 떡 벌리더군요. 저는 사실 우리 딸이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말을 했을 때 그냥 뱉은 말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저에게 변호사를 찾아가서 소송을 걸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집안 인간들과 인연을 아예 끊어내고 싶어서 머뭇거렸는데 딸이 강경하게 나와서 결국에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양육비 청구 소송이라는 게 시간이 좀 걸려서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 딸이 상처받는 일만 없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글쎄 소송 중에 전 남편이 글쎄 간 기능의 악화로 인해서 사망을 했지 뭐예요. 양육비 청구 소송 중에 상대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소송 자체가 그냥 종료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전시모와 상간녀가 저희 모녀를 찾아와서 끝끝내 조롱하더라고요. 정말 정신력도 대단들하지. 상을 치른 지 얼마나 됐다고 저희를 찾아와 조롱하는 건지요. 저는 기가 막혀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무시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 딸은 짝다리를 짚고 팔짱까지 끼더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보라는 식으로 턱짓을 하더라고요. 아픈 사람을 도와줄 생각은 하지도 않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더니 아주 꼴 좋다. 그 돈 절대 못 준다. 양육비 1억 얼마? 참나 멋져. 우리 아들이 죽은 마당에 그 돈을 누가 주겠어. 의무도 없는데 이 천하의 몹쓸 것들.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고스란히 벌 받을 거야. 우리 남편이 누구 때문에 하늘나라에 갔는데 너희들 절대로 큰 돈 못 만진다. 진짜 누가 지금 누구를 나무라는 거야? 남의 눈에서 피눈물을 나게 해요? 아니, 아줌마가 우리 엄마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건 기억 안 나나 봐요. 벌은 누가 받아야 하는데 내가 왜 큰 돈을 못 만져? 나도 양육비 청구 소송 끝날 때까지 그 사람이 살아있을 거란 기대 안 했어. 내가 바라는 건 그게 아니거든. 뭐라고? 아이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도대체 뭔데? 양육비 소송이 허망하게 끝나니까 끝까지 허세를 부리는 거지? 네가 우리한테 뜯어갈 게 뭐가 더 있어? 뭐긴 뭐야. 내가 그 사람의 친딸이라는 것이지. 정말 더러워서 피를 다 뽑아버리고 싶지만 어쩌겠어? 내가 그 사람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데. 나는 그 사람의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자식이잖아. 법으로 정해진 비율만큼 나에게도 상속될 재산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재산 나한테도 나눠줘야 할 거야. 그 말에 상간녀와 전시모의 얼굴이 아주 그냥 시퍼렇게 질리더라고요. 전 남편 놈이 뭐 재산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냐만 돈을 절대 한 푼도 못 준다고 아까워서 죽어도 못 준다고 바락바락 악을 쓰며 양육비를 못 받아서 어쩌냐고 조롱하던 그들에게 제대로 된 복수 아니겠어요? 이혼을 한 후에도 자녀는 법적으로 양쪽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바보들 아닌가요?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는 부모의 직계비속으로 상속권을 가지게 된다는 건 저도 아는 사실이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전 남편 놈이 남기고 간 재산을 분할해서 법정 상속 비율 따져가며 전부 다 받아왔어요. 우리 딸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 뒤로 저와 딸은 모든 고난과 시련을 다 겪은 사람인 것처럼 해탈을 하게 되었어요. 끝까지 악연으로 남은 그 인간들에게 양육비는 비록 받아내진 못했지만 더 큰 복수를 하게 된 것 같아서 속이 후련합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저희 딸에게 재산 분할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나왔거든요. 어쩌면 양육비로 받아냈을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게 된 것 같네요. 후련하고 뿌듯합니다. 저와 딸은 더욱 돈독하게 서로를 보듬어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평생 서로에게 서로밖에 없는 것처럼 살아보려고 합니다. 저희 딸이 행복한 일생을 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하고 지지해 줄 겁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 되어 똘똘 뭉쳐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의 부족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